위원장이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100% 수준인 고 DSR의 기준을 70에서 80%까지 더 낮추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금 전에 한국GM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파업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한국GM은 노사 간 경영 정상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최종욱 금융위원장이 개인들이 신용도에 따라서 원활하게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도 선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이슈톡톡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의 관리가 앞서 들으신 대로 더욱 강화됩니다. 최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추가된 셈인데 시장 영향 어떨지, 이런 또 대출 규제가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전체 원리금,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관리 지표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성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차등 적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현재 은행들은 DSR이 10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을 모조리 빚 갚는 데 써야 위험 대출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기준이 그간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구 위원장은 고 DSR 기준을 현 100%에서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은행 특성별로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요. DSR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서 DPI나 LTV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 위원장이 또 고 DSR의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두겠다라고도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 DSR 70% 이상을 15% 이내로 제한하라고 일률 적용했을 경우 이 기준은 지켜도 120% 초과분이 더 커지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을 70%와 90% 이렇게 두 가지로 두고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 그리고 90% 이상은 10% 이내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은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 조항도 두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도 사이돌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국 GM의 정상화가 갈 길이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 GM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파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GM 노사가 경영 정상화에 어렵게 합의한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6개월 만에 다시 힘든 상황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한국 GM 노조가 결국은 파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의 투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찬성 8,007표, 반대 860표, 찬성률 78.2%로 가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쯤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한국GM 회사 측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법인 신설에 대해 생산 기능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법인 분리에 반대하면서 어제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차 생산 등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서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구법인 분리에 대해 단계적 철수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GM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설법인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최근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GM은 정상화 선언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은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지난 여름 전기요금 때문에 논란이 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 간의 차이가 크다, 즉 형평성 문제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전이 심야의 산업용 전기료 할인제도, 즉 경부화 요금제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한국전력이 산업용 이 경부화 요금제를 개선하겠다, 이걸 건의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전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부화 요금인데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부화 요금제 개선 추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사장은 현행 산업용 경부화 요금제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주로 심야 시간에 생산에 나서면서 낮 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중소기업에 전기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사장은 기업 부담을 점차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사실 지난 여름에 한참 그 에어컨 문제 때문에 이 전기요금 시끄러울 때부터 불거졌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총 6,955기가와트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을 쓴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95원으로 전체 판매 단가인 107원보다 12원 낮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생산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예,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 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무늬만 주인 역할을 하던 KT와 카카오가 이제 제대로 된 대주주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기업, 즉 ICT 대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출범 이후 10차례 넘게 신용대출이 중단됐던 K뱅크. 대출 수요에 비해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고질적인 자금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의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은행 산업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융위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KT는 자산이 10조 원을 넘지만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직접 평가를 좀 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약을 둬서 남발을 좀 막아보려는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적격 심사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기존 은행법에선 대주주의 자기 자본의 25%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선 20%까지 낮췄습니다.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도 인터넷은행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하되 대신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규제 가운데 기관 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대상은 신차를 받은 뒤에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서 수리를 했는데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차량들입니다. 대한항공이 내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너스 좌석 확대를 비롯한 특가 상품을 선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에 출발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 국제선 항공권 10% 할인권, 호텔스닷컴, 렌탈카스닷컴 등의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국내선 항공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상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등이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을 때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발언 배경이 있을 거고요.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정부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좀 면밀하게 볼 모양입니다. 의미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를 비롯해서 이인철 참정연구장관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공매도가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매도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른바 이제 슈퍼개미, 그렇죠, 정말 자본력과 그리고 신용도가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한 20에서 30%, 개인의 비율은 0.01% 정도. 그러니까 정말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슈퍼개미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없다는 정도로 사실 공매도라는 게 개인도 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를 자기 투자 전략상의 한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미미하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를 때만 수익률을 내느냐. 그렇죠.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내릴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내가 이 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서 그렇죠. 손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발행돼 있는 주식을 남으로부터 빌려와서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인정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공매도라는 건 주식 떨어질 걸 기대하고 미리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가격이 되사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일반인은 못하고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지만 결국 개미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건 하락장에서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주식을 현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고 이게 단순히 개인들이 직접 참여를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다. 나는 팔지 않았지만 거네요. 주식이 그러니까. 떨어진 것이 있으니까요. 이 공매도 시장이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율이 거의 미미하지만 그래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이제 시장 상승장보다는
대세 이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요즘 같은 때겠네요. 딱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지난해 경우는 주식시장이 한 코스피가 20% 넘게 잘 오르다 나갔죠. 보니까 네. 공매도 시장 일평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한 3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예.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평균을 따져봤더니 일평균 3,900억 원꼴입니다. 한 30%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이 쇼크로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예. 유가증권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거의 1조 원 하루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물량이 많을 때 더욱더 이제 하락하는 횟수나 이제 폭이 더 커질 때 손실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4, 5조 내지를 웃돌지만 예. 이렇게 공매도가 1조 원대로 커지게 되면 공매도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 그게 이제 특정 종목이 됐든 하면 그 나라 시장에 이제 전반적이 됐든 간에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나라 시장 또는 그 어떤 종목의 주가가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종의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세장이거나 장이 불안할 때 이 공매도 거래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장이 이렇게 꾸준히 좋아졌던 편이기 때문에 공매도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이를테면 아주 커졌던 건 아닌데 올 들어서 좀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최종구 위원장이 개인 공매도 얘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공매도 시장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된 차원에서 개인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이 개인들한테 공매도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구나를 인지하게 된 사건은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건, 예. 거의 100조에 가까운 유령 주식이 갑자기 물량이 풀리면서 공매도의 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폐지 청원이 굉장히 본물을 이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 무차익 공매도 사건이 이제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차입이라는 건 발행된 주식을 제가 정당하게 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글쎄요. 주고 빌려와서 매도하는 거는 정당하지만 합법이지만 예. 그러나 무차입이라는 건 발행도 되지 않은 유령 주식을 그냥 내다 먼저 파는 겁니다. 사흘 내로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못하고 결제 사고가 나는 것을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지난번 삼성증권이 이제 그런 사례가 된 거였는 건데 지금 최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말씀하신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더 처벌을 강화했다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중심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즉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공매도를 직접 해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기관들에 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라는 부분은 언뜻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예탁결제원의 주식을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를 통해서 혹은 연기금을 통해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도 나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한 10년 정도 갖고 갈 거야. 삼성전자 주식 저는 증권회사에다가 이자를 받고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팔 수 있습니다. 빌려줄 수는 있는데 예. 그 물량은 너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신용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갔다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못을 박습니다. 40%나 증거금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휴, 근데 예. 외국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거의 증거금 없이도 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다- 신용도가 기준이라고는 할 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용도도 높죠. 자금력도 있죠. 정보력도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이 공매도를 굉장히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 최종구 위원장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제대로 좀 평평하게 하겠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하게 개인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는 증거금 규제 같은 이런 걸 손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걸 이 신용도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신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를 따지면 당연히 이제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 개인보다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번 무차익 공매도를 계기로 아예 공매도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 청원도 있거든요. 지난번 삼성증권 때 그 청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공매도라는 게 지금 오히려 이 부정적 뉴스를 빨리 시장에 반영시켜서 주가 버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가 하락장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나옴으로 해서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을 증가하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이 공매도를 차단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 자본의 이탈 우려 때문에 정부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아예 없애는 거는 논의조차 못하는,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인 개인의 이제 신용도를 좀 접근해서 쉽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삼성증권 사태 때 이 얘기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럴 때 이 없애자는 분들이 물론 많긴 했지만은 그때도 뭐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그 금융 외환위 기후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회사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계 회사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건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최근에 이제 이 5년간 적발된 이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71건이었는데요. 예. 69건이 외국계 증권사예요. 69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과연 이 기관하고 정말 빌려왔는지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 거래하기 바쁜데요,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관리 감독도 시스템도 엉망이고 또 하나는 처벌도 굉장히 솜방망인데요. 이렇게 공매도를 걸렸지만 실상 처벌을 보게 되면 거의 60%는 기관주의. 그러니까 말만 한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가 1억 원이에요. 아, 최고가 1억 원이라고요? 최고가 1억 원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법 개정, 자본시장 개정법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안이 자본시장 개정법에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사실 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벌도 솜방망이었다 그러니 뭐 외국계들 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걸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빼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미국 금리보다도 더 먹을 수익률이 더 많다라는 걸 외국계가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좀 외국 시장이 좀 개방되어 있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증거금 문제도 그렇고 신용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손을 본다 그러면 공매도 제도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좋은 어떤 전략 뭐 중에 하나 늘어나는 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 빌려주는 대여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개인의 이 공매도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시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롤모델 타산지석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무차입 공매도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주식 잔고 매매 시스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돼 있는 데들이 이제 이 개인의 이런 어떤 투자의 어떤 기법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백전백패가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 시스템이 아직 좀 미비하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선진국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금융위원장이 저런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정보력이라든가 뭐 투자 기법이라든가 투자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개인이 기관들을 이길 수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공매도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점들을 좀 개선을 일단 하고 그 내용을 일단 한번 잘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3년 10개월, 근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원인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유가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좀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지난 9월에 수입 물가가 최고치였다고 그러네요. 유가 맞습니다. 때문에. 거의 한 4년 가까이 이제 최고인데요. 이 수입 물가가 왜 중요하냐? 수입 물가는 두 가지 의미의 측면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입 물가 원자재를 들어와서 우리가 내수 소비하는 게 있고요. 유류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 물가, 그렇죠. 수출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더 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 9월 수입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5%,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7%가 올랐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유가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중동산 두바이유 이제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월에 배럴당 72달러 선이었던 게 지금 배럴당 9월 달에는 77달러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 오름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에 이제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뭐 거의 한 70~80%를 이제 중동산 두바이를 수입하는 거로 우리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두바이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좀 다 오르는 거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유가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로 뭐 이를테면은 뭐 그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는 앞으로도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던데요. 이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좀 이제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사우디의 언론인 이제 이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이 국제사회가 사우디를 제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기 판매 금지를 비롯해서 강경으로 나가니까 사우디는 또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유가를 빌미로 에너지를 빌미로 나는 반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뭐 이 수요 공급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그대로 국제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제 임박했거든요. 그동안 국제유가가 안정적이었던 건 미국과 사우디의 우호적인 관계였거든요. 사우디가 산유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국제유가 오르니까 좀 물량 풀지라고 하면 사우디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척을 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제유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 셰일가스가 굉장히 일정 기준 이제 이 물량을 풀면서 이런 조절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자체 시스템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물가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수입 물가가 1년 전과 비해서 거의 10% 올랐는데 수출 물가는 우리가 상품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4%가 올랐어요. 훨씬 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략적 고객한테 다국적 기업한테 물건을 팔면서 야 유가 10% 올랐으니까 이번 달에는 10% 올려서 받을게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점진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발생하는 거고 수입 물가보다는 수출 물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출에서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또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8월달에 소비자 물가, 9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1.9%까지 올라가서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치 거의 육박을 했다라는 거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의 뭔가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쯤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 체감 물가, 가뜩이나 높은 체감 물가에 더욱더 상승 요인이 뭐 늘어난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유가는 파장이 좀 큽니다. 사실 신선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석유 제품이 있고요. 교통, 주택, 수도, 전기, 연료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입 물가는 2년 후에 최대 6.5%가 오르게 되고요. 생산자 물가가 1개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5개월 후에는 0.62%까지 오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도 2개월부터 상승해서 예. 5개월 뒤에는 0.15%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 관리 수준이 2%거든요. 상당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만큼 금리를 올릴 여건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금리를 뭐 올리는 거는 사실은 뭐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상황이 금리 올리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유류세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10% 내지 최고 20% 인하한다라는 안인데요. 이거 역시 국제유가가 더 올라버리면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의 동향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왠지 자꾸 가뜩이나 어려운데 악재가 하나 더 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적용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다든가 뭘 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진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고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가지를 두 가지를 좀 쪼개서 한 분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홍경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 대출 규제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이 대출 규제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집값 안정에 직효약이 될지 얘기를 이재문 소장과 함께 또 얘기를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경 교수님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종금 위원장이 DS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좀 했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라는 말이 사실상 좀 낯설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조달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이제 정하는 데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네. 총 부채에 자기가 매달 우리가 이자도 내지만은 원금도 이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능력을 보자고 하는 것이 이 DSR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득 중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DSR을 뭐 앞서 저희 뭐 기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를 70에서 80%로 낮추겠다라는 그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20-30%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DSR 적용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되는데요. 대출자 입장에서의 DSR 적용이 있고, 예. 은행의 입장에서도 DSR 고위험의 DSR에 있는 그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대략 그 DSR을 100% 정도만 이상 되면 좀 고위험으로 봤는데 금융위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 70 내지 80%라도 고위험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거를 전체 대출 중에서 10 내지 20%로 막는 이렇게 하게 좀 해보겠다고 해서 대출자 입장과 은행 입장 두 가지를 전부 관리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을 이제 18일에 발표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는 게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더 해주는 게 그만큼 이제 제한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근데 대출은 부동산 때문에 대출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외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대출을 이렇게 계속 규제하는 정책, 물론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른 실물 경제, 우리 실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시는지요? 요게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 잡는 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네. 뭐 안정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동의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좋지 않게 주면 이것은 더욱더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특히 고 DSR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그 대출을 받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또 일반 가게들, 서민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왜냐? 결혼 자금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퇴직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또 고령층들은 이제 소득 대비 이자에 지금까지 냈던 것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을 막겠다고 DSR을 도입하고 그걸 강화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경제의 하강 국면에 더욱더 힘들게 이게 더욱더 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영향이 되는 거죠, 경기에. 그렇죠. 예. 이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최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RTI 얘기도 좀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들 이제 문제인데 임대업자들, 자영업자들 이쪽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물론 그동안의 전세 자금이라든가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좀 전용을 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게를 연장하고 해왔던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막히면은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근근히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아주 힘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부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연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에 부닥쳐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 자금의 그 이 흐름이 막히게 되고 제한을 받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이 그 자영업자 폐업을 이어지는 등 어려운 환경에 오고 여러 또 고용 문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그 예외적인 사항들도 면밀히 보고 이런 분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 DSR 강화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동산 만 잡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도 체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이런 대출 규제가 부동산만 보더라도 사실 돈 많은 사람들, 일단 현금으로 뭐 5억, 10억씩 이렇게 질러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별 영향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근데 결국 이게 좀 이런 대출 규제가 서민들, 그러니까 자금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격은 이렇게 사후적으로 뭐 금융만 조인다고 그것이 모든 게 해결됐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동산은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이러한 금융 정책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자 하는 것은 너무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금융은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의 경제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기 한데 이 금융이 막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좋지 못하게 하겠다. 예를 들면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전환하거나 또한 그 가계적으로 요새는 또 가을에 결혼 자금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옥죄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면밀히 이렇게 살펴서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대 홍기용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이제 그만큼 미치는 영향의 파장이 그 범위가 넓다라는 점을 좀 정책 당국에서 조금 더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신데요. 지금부터 이런 대출 규제 상황이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따져보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9.13 대책 후속 대책의 몇 가지 시행령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의 실제 시장 영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부동산연구소 이재문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출 얘기부터 조금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대책과 관련돼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단 관심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DSR 같은 경우 총부채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DSR 비중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의 일부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좀 보완책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1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제책이라든지 서민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출을 죄는 게 사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긴 한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그 DSR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가계부채를 증가하는 증가율도 낮춰야 되지만 가계부채도 감소시켜야 된다는 목적도 있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떤 구조로 가 있는데 현재까지 DSR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이 돼서 시범 시행이 되고 있죠. DSR 기준을 이제 100으로 잡아서 이제 시행이 되어 왔거든요.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DSR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그 기준을 이제 한 70에서 90%로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지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70 또는 이제 90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고 DSR의 기준을 지금 100%에서 70%나 또는 80%로 낮추고 그 다음에 그런 고 DSR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20-30%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를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은행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대출 총량을 이제 갖춰서 이제 관리 지표를 뭐 예를 들어서 고 DSR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대출액의 한 뭐 10% 또는 20% 내외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 운영 자체와 판단은 이제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어떤 의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물론 지금 뭐 9.13 대책이 영향을 좀 뭐 어느 정도 좀 뭐 효과적으로 미쳐서 좀 시장이 좀 안 좋다 이런 뭐 평가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더 가거나 더 내리고 이를테면 집값이 현재 서울 집값만 해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폭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이제 뭐 하락세로 돌아서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정도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혹시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이제 DSR 그다음에 RTI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이런 그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래량과 주택 가격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이제 어떤 반발 개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국지적에서는 이제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지적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 그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이라고 보셔야죠. 이미 서울에서도 최근에 2018년 이 주택 가격을 뛸 때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혀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뭐 강남 4구나 마용성이나 뭐 이제 이런 관심받는 지역들의 어떤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추경 매수에 따라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또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고 그냥 뭐 거래량도 뜸했던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좀 모호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부분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어떤 주택 가격의 변화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라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어디는 오르고 또 어디는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동안 사실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강남이나 마용성이 이제 많이 올랐고 왜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 뭐 노원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뭐 저 은평 쪽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들이 왜 좀 따라가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뒤따라 붙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오르는데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건가 보군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10월 이후의 국면, 그러니까 4, 4분기 이후의 국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좀 이제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다라는 그거 하나인데 그 풍부한 유동성이 현재까지 저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 싼 어떤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그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가격이 좀 낮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덜 올랐으면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중 부동자금들은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인위적으로 가서 이제 어떤 거품을 야기하거나 어떤 그 매수세를 이제 증진시키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9.13 대책 이후에 예. 그다음에 RK하고 이번에 이제 DSR까지 이제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꺾였다라고 보면 비이성적인 가격 추이를 보였거나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미친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이런 장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떠한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시 이제 인위적으로 살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집값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친 집값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를 때 항상 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했던 얘기가 시중 유동성이 뭐 1,0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중 유동성이 그 사이에 그 뭐 집들가 올리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시중 유동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증가한 것만큼 가계 부채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시중에 남아도는 이 유동성이라는 그 돈들이 어떤 소득이 증가하고 뭐를 해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서 남아도는 잉여자금이라기보다는 대출에 기인된 그런 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상당 부분 지금 주택시장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거품이라든지 어떤 광기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지난 그 2017년 이후보다는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이제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저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시중 유동성이라는 게 그런 일종의 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런 시중 유동성, 과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직효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게 또 과한 집값 상승을 이제 더 이상 원인이 됐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없지만 대출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넘어야 되는 이제 장애들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죠. 그 오늘 국회 통과한 그 시행령 뭐 관련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고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이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 좀 포함이 있는데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게 9억인데 이게 공시지가 9억입니까?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9억입니까? 그러면 9억 정도 되는 주택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2년 정도만 실제로 거주하면은 그런 세금 면제해준다. 일부 세금을 이제 공제해준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서부터 그렇죠. 해당이 되거든요. 3년 이상서부터 이제 10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최대가 이제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데요. 이제 9억 원 이상의 어떠한 주택들이 이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고요. 2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장기 특별 공제에 이제 30%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2020년 이제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겨냥한 어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배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몸은 하나인데 거주 요건을 채우려 그러면 2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 2년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이제 어떤 중과보다는 이제 제대로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80%를 배제하고서 55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5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양도세 부담액이 좀 커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나중에 팔아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서 남기는 어떤 차익의 극대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나온 9.13 대책, 뭐 그 전 대책도 그렇고 9.13 대책도 그렇고 이번 대출 규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도 팔 때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뭐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만 많이 남기고 이런 식의 기존 관행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고요. 회피하기에 이제 조금 힘든 세상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지금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하거든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의 LTI라든지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시켜주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지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LTV나 DTI까지도 강하고 다시 여기에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RTI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선뜻 뛰어들기에는 조금 이제 좀 그렇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증가돼 있었던 어떤 부동산 투자 열기라든지 이런 광풍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이제 확실한 계기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